여러분, 15년간 완벽한 딸 연기를 해온 입양딸이 사실은 복수를 노리는 연쇄살인범의 딸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전직 FBI 프로파일러였던 한 아버지가 자신이 키운 딸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충격적인 이야기. 아버지, 당신이 제 진짜 아버지를 죽였어요. 과연 이 아버지는 15년간 품어온 딸의 치밀한 복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신태원입니다. 66세, 30년간 FBI에서 연쇄살인범들을 잡아온 프로파일러였죠. 지금은 은퇴해서 한국에 돌아와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는데 유진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완벽한 범죄는 정말 없을까요? 유진은 제가 15년 전에 입양한 딸이에요. 심리학 박사로 아주 똑똑한 아이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아무리 치밀해도 반드시 실수가 있어. 그게 인간이니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왠지 이상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오후에 간병인 지연이 왔어요. 유진이 제 건강을 걱정해서 고용한 사람이라고 했죠. 어르신, 건강보조제 가져왔어요. 지연이 건넨 약을 먹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 정신을 흐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연쇄살인범들의 심리를 분석해온 저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이 증상은 분명 약물에 의한 것입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건망증이 심해지셨네요. 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섬뜩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달랐거든요. 마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녁에 서재로 들어갔는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항상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레드 존 사건 파일이 책꽂이에 꽂혀 있었어요. 레드 존 사건은 15년 전 제가 담당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7명을 죽인 박철수라는 남자를 추적 끝에 자살로 몰고 간 사건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어요. 왜 이 파일이 자꾸 이상한 곳에서 발견되는 걸까요? 제가 놓은 기억이 없는데 말이에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악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제가 누군가의 표적이 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누가, 왜 저를 노리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지연이라는 간병인도 의심스럽고 유진의 반응도 이상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지연이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 어제보다 컨디션이 어떠세요? 조금 나은 것 같네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어제 약을 몰래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머리가 맑았습니다. 지연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프로파일러로서 수없이 훈련받은 기술이죠.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오늘도 약 드세요. 지연이 약을 건네는 손도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약을 받아들고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약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지연을 다시 관찰했어요. 그녀가 제 컵을 치우면서 바닥에 흘린 물을 닦는 모습이 너무 꼼꼼했습니다. 마치 증거를 없애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상합니다. 단순한 간병인 치고는 너무 의식적으로 행동해요. 오후에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간병인 선생님이 아버지가 약을 잘 안 드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래? 잘 먹고 있는데. 혹시 드시기 싫으시면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유진의 제안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왜 이렇게 약에 집착하는 걸까요? 저녁에 혼자 있을 때 서재의 레드 존 파일을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박철수, 32세 남성, 7명을 연쇄로 살해한 냉혹한 범죄자였죠. 하지만 자살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내 딸만은 제발. 그때는 그냥 마지막 허풍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딸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이 모든 일이 15년 전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밤늦게 유진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책을 좀 보고 있었어. 레드 존 사건 파일이네요. 왜 자꾸 그 사건을 보세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진이 그 파일의 제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파일 겉면에는 사건명이 적혀 있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시는 사건이죠. 유진의 목소리에서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분명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간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렇게 불안한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악을 쫓아왔는데 이제 내가 당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악의 중심에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연이 평소보다 일찍 와서 약을 준비하는데 실수를 했어요. 이상하네. 지연이 당황하며 약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오늘은 약을 좀 늦게 드세요. 그 말을 하고 지연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했지만 제 귀에는 다 들렸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용량을 잘못 맞췄어요.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잘못했는데? 반대로 했어요. 정신이 더 맑아질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지연이 제게 주던 약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실수로 반대 효과를 내는 약을 준 거죠. 실제로 제 머리가 며칠 만에 완전히 맑아졌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것처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즉시 프로파일러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지연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연은 통화를 끝내고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컨디션이 어떠세요? 좀 이상해. 머리가 너무 맑아.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역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에 다른 약을 가져올게요. 지연이 떠난 후 저는 본격적으로 그녀를 분석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손짓 하나하나를 기억해냈어요. 그녀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간병인 치고는 너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어요. 오후에 유진이 왔습니다. 아버지, 간병인을 바꿔드릴게요. 왜? 지연 씨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에요. 그냥 더 전문적인 분으로요. 유진의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실수를 벌써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저는 유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의 유진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레드 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아버지가 가끔 말씀해 주신 정도요. 연쇄살인범을 잡은 사건이라고. 그 범인에게 가족이 있었는지도 아니? 순간 유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0.3초도 안 되는 찰나였지만 제 눈에는 포착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요즘 자꾸 그 사건이 생각나서. 그날 밤 저는 레드 존 사건 파일을 다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가면서 말이에요. 박철수를 추적할 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는 정말 교활한 범죄자였습니다. 7명을 죽이고도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했거든요. 마지막 추격전에서 그를 건물 옥상까지 몰아붙였을 때가 기억나요. 왜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당신들은 모를 거야. 진짜 괴물이 누군지. 그때 박철수가 한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리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말. 내 딸만은 제발 건드리지 마.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당시에는 그냥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급히 당시 수사 자료를 뒤져봤어요. 박철수의 가족 관계 조사 내용을 찾아본 거죠. 있었습니다. 박철수에게는 정말 딸이 있었어요.
당시 나이 20세. 이름은 박유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딸 유진의 본명도 박유진이에요. 너무나 우연한 일치였습니다. 아니,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급히 유진의 입양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15년 전 유진을 입양할 때의 기록이에요. 입양 날짜가 박철수가 자살한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였습니다. 그리고 입양 기관에서 받은 유진의 신상 정보. 부모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는데 지금 보니 너무 많은 부분이 감춰져 있어요. 혹시 유진이 정말 박철수의 딸인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설명됩니다. 15년간 복수를 계획해온 거라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유진의 방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유진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유진의 책상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소녀는 분명 어린 시절의 유진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박철수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빠와 함께한 마지막 날. 꼭 복수하겠어.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15년간 딸로 키운 유진이 제가 자살로 몰고 간 연쇄살인범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5년간 복수를 계획해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15년간 함께 산 딸이 사실은 복수를 노리는 적이었다니. 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을까요? 아버지, 안색이 별로네요. 어디 아프세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연기가 다 보여요. 얼마나 완벽하게 딸 역할을 해왔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새 간병인 선생님 오늘 오세요. 더 전문적인 분이니까 안심하세요. 유진의 말에서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지연의 실수로 계획이 틀어지자 더 확실한 방법을 쓰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몰래 유진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함께 살았지만 사실 유진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유진의 대학 시절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답변들이 돌아왔어요. 유진이요? 좀 특이한 친구였어요. 항상 혼자 다녔고 무슨 연구에만 몰두했거든요. 심리학 전공했잖아요. 특히 범죄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끔 무서운 이야기를 해서 놀랐어요. 완벽한 복수에 대해서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유진은 15년간 체계적으로 복수를 준비해온 거예요. 오후에 조카 민석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삼촌, 안녕하세요. 민석아, 웬일이야? 갑자기. 사실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민석의 표정이 어둡고 불안해 보였어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유진이 민석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예상한 일이라는 듯했습니다. 얼마나 빚이 있는데? 30억이요. 삼촌, 도와주세요. 30억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민석이 갑자기 제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게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유진과 민석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몰래 들어봤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돼. 그러면 빚 문제는 해결될 거야.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차가운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해주셨는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이미 시작된 일이야.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민석을 어떻게 협박해서 끌어들인 걸까요? 다음날 새로운 간병인이 왔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지연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약은 지연이 주던 것과 달랐어요. 더 강한 것 같았습니다. 이 약은 뭔가요? 치매 예방약이에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프로파일러로서 거짓말을 구분하는 건
기본 소양이거든요. 저는 약을 받아들고는 화장실에 가서 다시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진이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정말 드셨나요? 네, 물론이죠. 수진이 제 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에 유진에게 전화가 왔나 봅니다. 복도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계획을 앞당겨야겠네. 지연이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연도 아직 여기 있다는 뜻이었어요. 어디선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30년간 연쇄살인범들을 잡아온 경험을 총동원해서 반격할 때였습니다. 우선 유진이 모르게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필요했어요. 제 옛 동료 중에 아직 현역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집 전화와 휴대폰은 분명 감시당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집을 나가서 공중전화를 이용했어요. FBI 한국 지부에 있는 후배에게 연락한 거죠. 저예요, 신태원입니다. 선배님, 이런 시간에 웬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요. 박철수 사건 자료 좀 다시 찾아봐 주세요. 15년 전 그 사건 말씀이세요? 네. 특히 그의 딸에 대한 정보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조사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유진이 보낸 사람일 거예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유진이 제가 진실을 알아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니 유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했어. 이런 새벽에요? 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랬어. 아버지, 혹시 제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딸 유진이지. 정말요? 유진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죽인 박철수, 그 사람의 딸이에요. 드디어 가면을 벗었습니다. 15년간 완벽하게 연기해온 딸의 가면을요. 내가 키운 딸이 내 적이었다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수많은 충격을 겪었지만 이보다 더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놀라셨나요? 15년간 당신 곁에서 복수를 계획해왔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게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유진이 가면을 벗은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막이 내려간 것처럼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아버지. 유진의 말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존댓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왔으니까. 저는 소파에 앉으며 유진을 바라봤어요. 15년간 함께 살았지만 지금의 유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왜라고요? 당신이 내 진짜 아버지를 죽였으니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15년간 쌓인 분노가 가득했어요. 박철수는 연쇄살인범이었어. 7명을 죽인 범죄자였다고. 그래도 내 아버지였어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아이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내 아버지가 집에서는 얼마나 다른 사람이었는지.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버지였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 눈물조차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아니에요. 내 진짜 이름은 박유진. 당신이 죽인 박철수의 딸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로 박철수의 딸이었던 거죠. 당신이 아버지를 건물 옥상까지 쫓아가서 뛰어내리게 만들었을 때 나는 20살이었어요. 대학생이었죠.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물 취급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범죄자를 잡는 것만 생각했지.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숨기고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복수만은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내 딸이 될 수 있었어? 쉬웠어요. 당신이 아내를 잃고
혼자 살면서 입양을 원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그래서 입양 기관에 협력자를 심어놨죠. 유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15년간 당신 곁에서 모든 걸 배웠어요. 프로파일링 기법, 수사 방법, 심지어 당신의 약점까지. 내 약점? 죄책감이에요. 당신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늘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진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저는 정말로 제가 한 일들에 대해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딸이 되기로 했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딸로. 너를 정말로 사랑했어. 알아요. 그게 더 완벽한 복수죠.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당신의 적이었다는 것. 유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15년간의 복수 계획이 성공했다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민석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삼촌, 죄송해요. 민석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유진이가 제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했어요. 대신 도와달라고 했죠.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진이 민석의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한 거였습니다. 어떤 도움을? 삼촌의 일상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증인 역할을 하라고. 무슨 증인? 유진이 대신 답했어요. 치매 증인이요. 당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할 증인. 이제 유진의 계획이 보였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신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야? 당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걸 파괴하는 거죠. 명예, 업적,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느꼈을 절망감을 똑같이 느껴봐야 해요.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기분을. 저는 유진을 바라봤어요. 15년간 제가 키운 딸이지만 지금은 완전한 적이었습니다. 유진아, 내 아버지는 분명 너를 사랑했을 거야. 하지만 그가 저지른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그럼 당신이 한 일은 어떤가요? 유진이 반박했어요. 당신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내 아버지를 자살로 몰고 간 것도 일종의 살인이에요. 그건 차이가 뭐예요? 직접 죽이냐 간접적으로 죽이냐의 차이뿐이잖아요. 유진의 논리에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었거든요. 15년간 당신을 관찰하면서 깨달았어요. 당신도 결국 괴물이라는 걸. 무슨 뜻이야? 정의라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파괴하는 괴물. 내 아버지와 다를 게 없어요. 유진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더 완벽할 거예요. 15년간 당신한테서 배운 모든 걸 이용해서. 뭘 하려는 거야? 당신이 내 아버지를 자살로 몰고 갔듯이 나도 당신을 파멸로 몰고 갈 거예요. 하지만 더 천천히, 더 고통스럽게. 유진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돼요.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준 프로파일링으로 당신을 파괴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15년간 키운 딸이 이제 저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15년간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 유진이 마지막으로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어요. 남겨진 저와 민석.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해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게임은 시작되었고 저는 제가 직접 키운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커피 드릴게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중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저도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30년간 연쇄살인범들과 심리전을 벌여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아버지, 제안이 하나 있어요. 유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무슨 제안? 게임을 하죠. 게임? 아버지가 15년간 저한테 가르쳐 주신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말이에요. 유진의 눈빛이 위험하게 반짝였어요. 룰은 간단해요. 24시간 안에 제 진짜 계획을 알아맞히시면 모든 걸 포기할게요.
그럼 못 맞히면? 그때는 제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죠. 유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떤 계획인지 힌트라도 줄 수 있니? 힌트는 집 안 곳곳에 숨겨뒀어요. 아버지의 추리력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정확히 20시간 후에 답을 들려주세요. 유진이 나간 후 저는 즉시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프로파일러로서 범죄 현장을 분석하듯이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우선 유진의 방부터 조사했어요. 책상 서랍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제 일상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 뭘 먹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까지 15년간의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 옛 동료들의 신상 정보와 현재 주소가 적혀 있었거든요. 세 번째 파일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레드존 재현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끔찍한 내용이 가득했어요. 15년 전 박철수가 저질렀던 연쇄살인을 다시 재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겟이 달랐어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표적이었습니다. 경찰관 3명, 검사 2명, 기자 1명, 그리고 저까지 총 7명이었어요. 이게 유진의 진짜 목적구나.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를 뛰어넘는 완벽한 연쇄살인범이 되려는 거였어요. 파일을 더 자세히 보니 이미 첫 번째 희생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박형민 경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살해 예정일이 오늘 밤이었어요. 급히 박형민 경감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유진이 이미 뭔가 조치를 취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석이 들어왔어요. 삼촌, 찾는 거 있으세요? 민석아, 너도 이 계획 알고 있니?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계획 말씀이세요? 유진이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는 거. 뭐라고요? 민석이 진짜로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아마 유진이 전체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나 봅니다. 민석아, 우리가 막아야 해. 하지만 유진이가 제 빚을,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지 않니? 민석이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유진이 나타났어요. 진전이 있으세요? 유진아,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뭐가 위험한가요? 유진이 태연하게 물었어요. 사람을 죽이려는 계획 말이야. 아, 그걸 찾으셨구나. 역시 대단한 프로파일러세요. 유진이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계획인지는 확실하지 않으시겠죠? 무슨 뜻이야? 제가 일부러 찾기 쉬운 곳에 둔 미끼일 수도 있잖아요. 유진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미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계획은 뭐야? 그건 아버지가 알아내셔야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유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12시간 후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에요.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세요. 그 말을 남기고 유진이 나갔어요. 저는 다시 집 안을 수색했어요. 이번에는 더 숨겨진 곳까지 뒤져봤습니다. 지하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큰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안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로프, 칼, 독성 물질, 모두 살인에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상자 밑바닥에서 진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또 다른 파일이었습니다. 진짜 계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앞서 본 연쇄살인 계획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목적은 저를 완전히 파괴한 후 제가 쌓아온 모든 업적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를 자살로 몰고 갈 계획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15년 전 박철수가 당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요. 이게 진짜 복수구나. 유진은 단순히 저를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저를 완전히 파멸시킨 후 같은 방법으로 죽게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문점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진짜 계획을 둔 걸까요? 혹시 이것도 미끼일까요? 아니면 정말 진짜 계획일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유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게임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 유진이 다시 나타났어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답은 정하셨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럼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유진이 신문 한 부를 건넸어요.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릴 기사예요. 신문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전직 FBI 프로파일러 신태원. 치매 진단 받아라는 헤드라인이 떡하니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아버지의 사회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 유진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마지막 추리에 집중했어요. 30년간 연쇄살인범들의 심리를 분석해온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유진이 준 단서들을 다시 정리해봤어요. 연쇄살인 계획, 사회적 매장 계획, 그리고 치매 진단 기사.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유진의 성격상 이렇게 단순한 계획을 세울 리가 없었거든요. 15년간 지켜본 유진은 훨씬 복합적이고 치밀한 사고를 하는 아이였어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유진의 진짜 목적이 뭔지. 저는 급히 컴퓨터를 켜서 15년 전 레드 존 사건을 다시 분석했어요. 박철수의 범행 패턴, 피해자 선택 기준, 살해 방법까지 모든 걸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박철수의 마지막 희생자는 FBI 요원이었어요. 바로 제 동료였던 존 스미스였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계획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박철수가 저를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유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새벽 12시, 저는 진짜 답을 찾았습니다. 유진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박철수를 뛰어넘는 완벽한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타겟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였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타겟이었던 FBI 요원을 죽임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려는 거였습니다. 치매 진단 기사는 미리 제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게 만드는 사전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계획들은 모두 저를 혼란시키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야. 유진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새벽 1시, 유진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잠 못 이루세요? 답을 찾았어. 오, 정말요? 들어볼게요. 유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너의 진짜 목적은 나를 죽이는 거야. 다른 모든 계획은 믿기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아버지 박철수의 마지막 타겟이 FBI 요원이었어. 너는 그걸 완성하려는 거지. 유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치매 진단 기사로 미리 내 신뢰도를 떨어뜨려서 내가 뭘 말해도 안 믿게 만들려는 거고. 계속해보세요. 너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완벽한 연쇄살인범이 되고 싶어해. 그래서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일을 끝내려는 거야. 유진이 박수를 쳤어요. 역시 대단한 프로파일러세요. 거의 다 맞췄어요. 거의?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유진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시간이에요. 갑자기 유진이 시계를 보였어요. 새벽 2시 정각이었습니다. 스문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진짜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집 곳곳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여러 명이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누가 온 거야? 제 협력자들이에요. 이제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가야 하거든요. 안전한 곳? 아버지의 마지막 무대요. 유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정말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야? 아버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15년 전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죠. 유진의 설명에 충격받았어요. 박철수 사건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복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유진아, 아직 늦지 않았어. 이 모든 걸 멈출 수 있어. 늦었어요. 이미 다른 타겟들도 확보했거든요. 유진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수사팀원들이 모두 잡혀있는 사진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15년 전부터요. 아버지가 자살한 그날부터 계획했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15년간의 한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어야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거든요. 왜 마지막이어야 해? 아버지가 모든 걸 지켜봐야 하니까요. 당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복수하는 걸 말이에요. 순간 깨달았어요. 유진의 진짜 계획이 얼마나 잔혹한지. 저를 마지막까지 살려두고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걸 지켜보게 만든 후 마지막에 죽이는 거였어요. 유진아, 이제 출발할 시간이에요. 특별한 장소를 준비해뒀거든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애워쌌어요. 15년 전 아버지가 죽은 바로 그 건물 옥상이에요. 거기서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유진이 마지막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간 연쇄살인범들과 싸워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거였습니다. 검은 벤에 태워져 이동하는 동안 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어요. 30년간 쌓아온 프로파일러의 경험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15년 전 박철수가 자살한 그 건물. 4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옥상이었어요. 새벽 3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저를 옥상 가장자리로 이끌었어요. 바로 그 아버지가 뛰어내린 자리였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시죠? 15년 전 이곳에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으니까. 유진의 목소리에는 복수의 환희가 담겨 있었어요. 옥상에는 다른 사람들도 와 있었어요. 15년 전 수사팀원들이 모두 붙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할게요. 유진이 저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어요.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하셨죠? 그럼 제가 증명해 보겠어요. 유진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어. 뭔가요? 15년간 나와 함께 살면서 단 한순간도 진짜 애정을 느낀 적이 없었니? 유진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처음으로 감정의 동요가 보였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그게 내가 놓친 유일한 실수니까. 저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했지. 내가 놓친 게 하나 있어. 뭘 놓쳤는데요? 유진이 약간 당황한 듯 물었어요. 감정이야. 15년간 연기하면서도 너는 진짜 애정을 느꼈어. 그런 건 없어요. 유진이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있어.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했던 것. 내가 우울해할 때 옆에서 위로해준 것. 그건 다 진짜였어. 아니에요. 그건 다 계획이었어요. 계획이었다면 왜 그때 눈물을 흘렸니? 3년 전 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말이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그때 너는 응급실에서 울면서 기도했어. 아버지, 제발 죽지 마세요라고. 그게 진짜 내 마음이었어. 복수하려던 대상을 사랑하게 된 거야. 유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15년간 쌓아온 복수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해. 그래서 지금 괴로운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내 진짜 아버지, 박철수도 너를 사랑했어. 마지막까지 너만 걱정했잖아. 그래도 당신이 죽인 건 변하지 않아요. 유진이 다시 소리쳤어요. 맞아. 내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어. 하지만 그건 정의였어. 정의라고요? 그래. 7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인 범죄자를 막는 것. 그게 정의야. 그럼 제 복수는 뭐예요? 그것도 내 나름의 정의겠지. 하지만 잘못된 정의야. 저는 유진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진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야. 그리고 사랑이고. 용서라고요? 내 아버지를 죽인 당신을? 그래. 내가 15년간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너를 진짜 딸로 사랑했어.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진이 당황했어요. 내가 미리 준비한 거야.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발신기를 꺼냈어요. 15년간 너를 가르치면서 하나 빼먹고 가르친 게 있어. 뭐요? 항상 백업 플랜을 준비하라는 것. 사실 저는 어젯밤 옛 동료에게 연락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추적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유진아.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 모든 걸 멈추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내가 도와줄게. 함께 이겨내자. 유진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신태원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찰을 막았어요. 잠깐, 이 아이는 체포하지 마세요. 하지만 인질극을 벌였잖아요. 이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예요. 체포가 아니라 치료가 우선입니다. 저는 유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아, 내 선택이야. 계속 복수의 길을 갈 거야. 아니면 치유의 길을 선택할 거야? 유진이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유진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괜찮아.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저는 유진을 껴안았어요. 15년간 기다린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실 거예요? 물론이야. 넌 내 딸이니까. 그 순간 유진이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진짜 딸의 목소리였어요. 복수에 사로잡힌 적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저는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진짜 가족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처음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15년간의 복수가 끝나고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해 나갔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15년간 쌓인 분노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전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유진이 병원에서 제게 말했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상처받은 사람일 뿐이야.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유진과 대화했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딸로서 말이에요. 15년간 거짓말을 한 게 너무 미안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 마지막에 내가 보여준 눈물. 그게 진짜였어. 천천히 유진이 변해갔어요. 복수에 사로잡힌 차가운 눈빛이 사라지고 따뜻한 딸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민석도 변했어요. 유진의 협박에서 벗어난 후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너도 피해자였으니까. 민석은 빚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연과 수진 같은 다른 공범들도 처벌받았지만 선처를 받았어요. 그들도 유진에게 조종당한 피해자들이었거든요. 1년 후 유진이 퇴원했을 때 저는 새로운 집을 준비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없는 깨끗한 공간에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아버지, 제가 여기 살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여긴 우리 집이야. 유진이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배우고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산책을 했어요. 15년간 못했던 진짜 가족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진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도 될까요? 어느 날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야. 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어. 유진이 박철수에 대한 기억을 천천히 들려줬어요. 연쇄살인범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모습을요. 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매일 동화를 읽어주시고 함께 놀아주시고 좋은 기억이구나. 하지만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은 복잡해.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함께 있는 거야. 저는 유진에게 박철수의 다른 면도 이야기해줬어요. 범죄자였지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기도 했다고요. 두 분 다 제 아버지예요. 유진이 마침내 평화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모두 가족이야. 2년 후 유진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상담사,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요. 유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유진은 심리학 석사과정에 다시 입학했어요.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요. 교수님,
범죄 피해자, 가족의 심리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좋은 주제네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유진이 당당하게 답했어요. 더 이상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센터를 열었습니다. 신태원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어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제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할 수 없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이런 일들이 제게 새로운 보람을 줬어요. 30년간 범죄자를 잡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피해자를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저와 함께 상담 센터에서 일했어요. 그녀의 경험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도 복수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더라고요. 유진이 상담받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진짜 치유는 용서에서 시작돼요.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어요. 어제는 유진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논문 제목이 복수에서 용서로 범죄 피해자, 가족의 치유 과정이었어요. 아버지, 이 논문을 두 분께 바칩니다. 두 분, 제 두 아버지께요. 박철수 아버지와 신태원 아버지께.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시상식에서 유진이 말했어요.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치유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유진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진이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내가 더 감사해. 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15년간 복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똑같이 할 거야. 너를 만나고 가족이 되는 것. 복수하려던 저를요? 그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으니까. 유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똑같이 할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서 진짜 딸이 되는 것.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됐지만 사랑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정말로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15년간의 긴 여정 끝에 우리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수로 시작된 15년의 긴 여정이 결국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되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진짜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치유에서 나온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였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